독일이여 영원하라. 1930년대 독일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파시즘을 택합니다.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이 유럽과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오기를 꿈꿨습니다. 그들의 육군과 공군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미 정부와 군대는 나치 독일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이 전쟁을 반대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군인들이 총과 대포로 싸우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랑스는 참호전으로 도살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이 참호에서 기어나와 철조망을 넘어가는 순간 학살됐죠. 정말 부질없고 비극적이었어요. 하지만 미군 중에는 항공기를 활용하면 전쟁의 비극적인 양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무대는 늘 육지나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항공기가 그 양상을 바꿔놓게 됐습니다. 이제는 땅에서만큼 하늘에서도 싸우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전쟁의 형태를 바꿨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였죠. 공군력을 강화해서 지상전이 필요 없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죠. 군대를 공격하는 대신 적진 안에 있는 산업단지로 날아가는 겁니다. 군수품을 공격해 무력화하는 거죠. 전쟁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이론은 세웠고 이론을 실현시킬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보잉에서는 바로 그런 도구인 B-17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했다 되돌아올 수 있는 최초의 사발 엔진 폭격기였습니다. B-17은 공군에게 기적과도 같은 폭격기였습니다. 더 빠르고 튼튼하고 공군이 상상했던 그 어떤 폭격기보다도 화력이 뛰어났죠. 기관총을 탑재했고 속도가 당시 웬만한 전투기만큼 빨랐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양의 폭탄도 토할 수 있었죠.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무렵 미 육군 항공단은 일명 하늘을 나는 요새인 B-17을 겨우 13대 주문했습니다. 1939년 9월 독일군은 폴란드를 정복하고자 무자비하게 진군하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독일은 병력과 전차, 대포를 갖춘 거대한 군사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최첨단 전투기를 갖춘 최초의 근대식 공군 루프트바페를 조직했습니다. 런던과 워싱턴의 영미 항공당국은 자문하게 된 거지요. 과연 우리는 전쟁에 대비했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방어 체계에 있어서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독일의 공격과 미국 여론이라는 두 가지 현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 빠질 거예요. 국제 정세에 연루될 필요 없잖아요. 우린 빠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럽끼리 싸우라고 해요. 우리랑은 상관없잖아요. 정부도 전쟁 이야기를 싫어했고 국민들은 1차 대전으로 전쟁은 끝났다고 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진 않았죠. 하지만 상황은 불길하게 흘러갔습니다. 독일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전부 함락시켰고 이제 영국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죠. 영국이 함락되면 영국 해군이 히틀러의 제국주의의 도구로 이용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렇게 되면 히틀러가 미 동부 해안의 5개 사단을 덮칠 수 있게 되고 엘러게니 산맥부터 로키 산맥까지 접근한다면 정말 막을 길이 없게 되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전쟁에 어떻게 대비하겠어요? 독일군은 무기와 공군력을 갖췄는데 미군은 1차 대전 이후로 방위 산업이 전부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싸움을 계속하려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분야에 일반인 전문가들을 찾아야 했어요. 무기를 만들어 본 적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참여시켜야 했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국가적 목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에게 필요한 국방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과 무기고 기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산업 분야 중 특히 자동차와 항공 분야가 미군과 아군이 쓸 무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항공기 5만 대를 주문했습니다. 항공기 5만 대라니 국민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로마니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16번째로 큰 미군이지만 당시 항공기는 1200대뿐이었죠. 병사들은 빗자루로 훈련했고 전차보다 말이 더 많았어요.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죠. 영국을 지원하고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은 무기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미 항공 산업의 치열한 경쟁자였던 보잉과 더글라스, 록히드는 전쟁을 대비해 함께 항공기를 제작해야 했습니다. 미군 항공업계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정부나 민간업체와 계약하려고 서로 경쟁하던 회사들이었죠. 그런데 전쟁 때문에 이제는 다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야만 했죠. B-17 주문만 12,000대나 들어올 정도로 주문량은 엄청났습니다. 보잉을 비롯한 미국의 모든 항공사는 사업체를 넘어서 산업의 한 분야를 이루게 됩니다. 수공업으로 제작되던 항공기가 기계로 대량 생산하게 되었고 거대한 현대식 공장이 전국에 생겨났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들이 채용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공장은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동참한 후 성인이라면 누구나 군인 아니면 노동자가 됐습니다. 온 나라가 멈춘 것 같았어요. 오로지 전쟁과 관련된 일만 했죠.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기계가 계속 돌아갔죠. 저는 3교대 공장에서 일했어요. 8시간씩 일해가면서 하루 24시간 공장을 돌렸죠. 우리 엔지니어들은 일주일에 5일을 공장에서 살았어요. 공장 안에 기숙사, 식당이 다 있었거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밤엔 집에 가서 애인을 만날 수 있었죠.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별로 없었는데 전쟁이 끝날 무렵 3분의 1이 여자였어요. 저랑 여동생은 차려입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하러 가야 했어요. 일하기 싫을 땐 리베공 로지라는 노래를 들었죠. 그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났거든요. 그래 가자, 가서 일하자 하면서요. 동료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졌죠.
정말 놀라웠어요. 하루에 비행기가 8대, 12대, 15대씩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공장이란 곳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1942년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 그해 과달카날 전투와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고 대서양 전투가 일어났는데요. 놀랍게도 그해 사망한 병사들보다 방위 산업체의 공장에서 죽은 사람들이 20배나 더 많았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에요. 이들의 희생도 사실 전쟁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오지마나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여한 병사들, 독일이나 일본으로 파견된 공군들만큼이나 공장에서 일하던 이들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수천 대의 항공기는 전략적 포격을 위해 제작됐습니다. 적군의 군사기지와 방산 공장을 파괴하고 무기 제작을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죠. 오공 폭격으로 적군의 방산 공장을 파괴하면 전쟁을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폭격기가 필요했죠. 어떤 날은 하루에 표적 서너 개를 동시에 맞출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날엔 손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쟁 지역을 뚫고 영국까지 끝없이 폭격기를 보내려면 많은 양이 필요했죠. 영국과 미국의 거대 규모의 폭격기 함대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미래 소설의 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표현처럼 폭격기가 깔린 하늘은 어두웠고 죽음을 비처럼 쏟아내고 있었지요. 정말 소설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1942년) 중반 미 육군 항공단이 독일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는 영국에 대거 도착했습니다. 영국 시골 곳곳에 큰 비행장이 생겨나고 하늘을 나는 요새 보잉 B-17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B-17은 찬사를 받으며 유럽에 도착했어요. 1942년 드디어 미군이 지원에 나선 겁니다. 제8 전투비행단을 결성해 하늘을 나는 요새를 데려온 거죠. 그 광경을 본 영국인들은 환호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항공기와 병력이 끊임없이 기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이 B-17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구나 알 수가 있었죠. 미군은 대규모의 폭격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전략적 포격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이론을 증명할 시점이었죠. 촘촘한 대열로 비행해서 적의 전략적 중추를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론은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그럴 수 있는 무기도 생긴 거죠. 그러던 1943년 10월 어느 날 공격하기 좋은 한낮이었지요. 한 무리의 B-17이 독일 슈바인푸르트에 있는 볼 베어링 공장으로 출격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루프트와페가 나타나 이들을 공격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짜 위와 아래 그리고 정면에서 공격해온 겁니다. 이날의 피해는 참담했습니다. B-17기 60대가 전멸했죠. 슈바인푸르트는 볼베어링 공장이 있어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모든 차에는 군용차뿐 아니라 민간인 차에도 볼베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은 반드시 지키려 했죠.
독일에는 기술이 뛰어난 전투기 조종사들이 아주 많았어요. 우리 쪽 타격이 심했죠. 폭격기 60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600명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제가 탄 폭격기는 돌아오긴 했지만 엔진 하나는 고장났고 심한 공격을 당한 채였어요. 함께 탔던 좌측 측면 제 동료는 죽고 말았죠. 그날의 습격은 역사상 가장 참담했던 공중전으로 검은 목요일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 일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돌아보게 했지요. 폭격기로 적진을 뚫을 수 있고 방어할 준비도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은 하늘에서의 참호전 양상을 띠게 됐지요. 하늘을 나는 요새라 불린 자체 방어 시스템을 갖춘 폭격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B-17을 비롯한 폭격기들이 공격하고 적을 물리칠 방어력이 있다고 여겼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호위 전투기가 필요했죠. 연합군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독일 군사 시설에 침투하지 못하면 독일군이 계속 전쟁을 지배할 테니까요. 장거리 호위 전투기가 없으면 정해진 날짜에 상륙도 할 수 없었어요. 유럽에서의 전쟁은 물론이고 그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었어요. 사실 후퇴한 거죠. 몇 달을 머리를 싸매서요. 어디를 공격할지 표적을 정하고 다시 정하고 무엇을 할지 작전을 짜고 또 점검하면서 계획을 세웠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독일에 대한 전략적 폭격은 1943년 10월 말부터 1944년 초까지 중단됐어요. 작전이 상당히 늦어졌죠. 결국은 미국과 영국의 공학 기술을 통합하고 행운을 빌어보기로 했습니다. 전쟁 초반, 영국은 노스 아메리칸 항공의 더치 킨델버거에게 독일에 대항할 전투기 제작을 부탁했습니다. 킨델버거는 100일을 주면 설계도만이 아니라 시제품을 만들어 줄 테니 직접 비행해보고 결정하라고 했어요. 102일이라는 기록적인 기간 내 노스 아메리칸 항공은 P-51 머스탱의 시제품을 제작합니다. 매끈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였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험 비행을 해봤는데 기동성 측면에서는 뛰어난 기능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높이 5.8km 이상 올라가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어요. 미군 폭격기는 대개 7.3km까지 올라가는데 말이죠. 폭격기를 호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는 활용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롤스로이스에 가장 노련한 테스트 파일럿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니 하커가 왔죠. 여기서부터는 거의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와 같은 얘기가 펼쳐지는데 로니가 P-51 프런트 엔드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이가 롤스로이스의 최신식 초강력 6.1 엔진 길이랑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엔진을 장착하고 로니 하커가 시험 비행을 했지요. 비행을 마친 로니는 항공우주 역사를 바꿀 보고를 하지. 기동성은 여전히 훌륭한데 새 엔진을 장착하니 12km 상공에서 시속 708km로도 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지. 이 전투기라면 베를린까지도 폭격기를 호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투기의 엔진을 교체함으로써 공중전의 전세도 바뀌었죠. 루프트바페의 허먼 고링 총사령관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를린 상공에서 머스탱을 본 순간 전쟁에 패했음을 직감했다고 말입니다.
1944년 겨울에서 봄까지 유럽 전쟁터에서는 하늘을 제압할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머스탱이 도착하자 연합군의 전략도 바뀝니다. 폭격기를 호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루프트와페와의 공중전과 지상전을 주도하게 됩니다. 오늘의 지시는 적군을 추격해 파괴하는 것입니다. 머스탱과 P-47, P-38 같은 연합군 전투기는 연료 탱크를 추가로 탑재해 독일의 시골 지역 전역을 돌 수 있었습니다. (1944년 2월의 마지막 주는) 일명 대주간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는 6일 밤낮으로 나치 독일군을 공격할 것입니다. 연합군은 루프트와페와의 전투에서 제공권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유럽의 해방이 달려 있습니다. 대주간은 유럽에서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독일군을 상공에서 포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머스탱이 전투에 돌입하자 독일군이 따라붙습니다. 유럽 상공에서 거대 규모의 전투기 싸움이 펼쳐집니다. 연합군의 전투기가 하루에 60대, 85대, 100대가 넘는 적 전투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주간의 전투로 인해 양측 모두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연합군 전투기와 조종사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프트와페의 피해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늦은 봄, 독일은 자국 상공의 제공권을 잃게 됩니다. 제공권이 달린 상황에서 루프트와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 공군은 독일 시골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투기가 표적을 찾고 있었죠. 공문을 들고 자전거로 이동하는 적군까지 쏠 정도였으니까요. 폭격기가 나치의 바지선과 기차를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교통수단과 수로, 철도, 트럭을 박살냈어요. 독일군은 운송수단이 없어 뭘 실어 나를 수도 없었죠. 폭격기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몇 달 전 연합군의 폭격을 중단시켰던 루프트와페였지만 더 이상은 연합군 폭격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위대한 연합군 전투비행단이 독일군의 방어벽을 공격합니다. 수천 톤의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걸 보시죠. 독일인들은 잘 나가던 전쟁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었을 겁니다. 갑자기 비일칠 수천 대가 매일같이 끝없이 밀려 들어왔으니까요. 2차 비행단이라고 불렀어요. 선도기가 독일 상공에 접근할 때 그 비행단의 마지막 전투기는 영국에 있었으니까요. 대단했죠. 저녁이 되면 비행단은 야간 급습을 하러 돌아와서 다시 한번 공격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아직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제공권을 점하고 나치의 무기 생산을 중단시키며 유럽으로 가는 길을 닦았습니다. 드디어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최대 규모의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병사 15만 명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하면서 독일과의 결정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독일군은 겨우 319대의 전투기로 12,000대가 넘는 연합군의 전투기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듬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상공을 점령한 것은 연합군이었습니다. 독일군의 전쟁 무기는 수리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상륙하기까지 5개월 동안 희생된 병사들이 18,000명이 넘어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사망한 병사들보다 2배나 많지요. 전 그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5월) 독일의 항복으로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본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군 역시 전략적 폭격으로 격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위산업 시설을 파괴하려면 B-17보다 멀리 날 수 있는 폭격기가 필요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유럽에서보다 훨씬 장거리로 비행해야 했습니다. 넓은 태평양을 장악해야 했죠. 비행거리가 어마어마한 항공기가 필요했어요. 보잉은 전쟁 중에 그런 항공기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슈퍼포트리스라 불린 B-29입니다. B-29는 4개의 엔진을 장착한 폭격기였어요. 그 어떤 비행기보다 멀리 날고 폭탄도 많이 실을 수 있었죠. B-29는 폭격기 중에 폭격기였어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 궁극의 무기가 될 수 있었지요. 당시 많은 전략가들이 일본과의 전쟁이 1947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봤어요.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했던 1941년 12월, B-29는 아직 설계도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육군 항공단은 2년 안에 B-29를 완성해 한 달에 25대씩 제작할 것을 주문합니다. 공장을 세우면서 폭격기를 설계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한 후에 생산하기까지의 과정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엔지니어들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품이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캔자스주 위치타에 세워진 공장은 거대했습니다. 18개월 만에 밀밭 한가운데 공장이 세워졌고 직원 수천 명을 고용해 훈련시켰습니다. 비행기라는 걸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거대한 폭격기를 제작하게 된 겁니다. 수천 개의 부품을 만들고 배선 작업을 했죠. B-29는 B-17보다 훨씬 발전된 모델이었습니다. B-17은 기밀 구조가 아니었어요. 측면 사수들은 아성층권에서 창을 열고 공격해야 했죠. 영하의 기온에서 말이에요. 정말 전투에 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잉은 B-29의 객실을 기밀 구조로 만들기로 했어요. 기밀 구조가 되면 산소 마스크 없이도 호흡할 수 있고 비행 시 온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항공기 전면부 객실은 물론 후방 사수가 있는 후면부 객실까지 기밀 구조로 만들기로 했죠. 그렇게 넓은 객실을 어떻게 전부 기밀 구조로 만들까요? 그래서 터널 구조로 만들어서 조종석에서 후면부까지 기어서 이동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 폭탄 투하실은 기밀 구조로 만들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항공기를 제작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때까지 B-29처럼 많은 사람과 업체를 놀라게 한 항공기는 없었죠.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었어요. 미국 항공업계에서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였죠. 슈퍼포트리스 B-29는 모든 측면에서 여러 산업 분야의 협동이 필요했습니다. 수천 개의 협력 업체들이 바퀴와 프로펠러, 엔진 등의 부품을 제작했습니다. B-29는 부품이 4만 개나 됐습니다. B-29 한 대에 리벳만 100만 개가 들어갔습니다.
B-2구의 목표는 독일의 군사시설을 파괴했던 것처럼 드넓은 태평양 너머로 날아가 일본군의 심장부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밀 임무가 또 있었습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면 B-2구가 그 폭탄을 싣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미 정부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B-2구에 많은 돈을 투자하려 했습니다. B-2구의 제작비는 30억 달러 정도였어요. B-2구가 실패하면 20억 달러를 들여 개발한 원자폭탄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전쟁의 결과는 B-2구 제작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기존의 항공기보다 정교했어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하지 않으면 어떤 기능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작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농담 삼아 캔자스 전투라고 불렀어요. 씁쓸한 농담이었죠. 과연 우리가 캔자스 전투에서 승리할 것인가가 큰 화두였습니다. 캔자스 전투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시간만큼 인명도 희생됐습니다. 1943년 미군은 태평양의 섬을 하나씩 함락했고 그러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본토를 습격할 수 있는 B-2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복잡한 항공기였어요. 복잡한 항공기 제작에 익숙한 보잉조차도 힘들어했지요. B-2구에는 아주 큰 다기통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이었어요. 문제는 엔진 끝부분에서 실린더를 냉각시키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자칫하면 엔진에 불이 붙는 게 문제였죠. 보잉의 선임 테스트 파일럿 에디 알렌과 그와 함께 탔던 10명이 초기 B-2구의 시험 비행 중 엔진 화재로 사망합니다. 에디 알렌이 사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B-2구 개발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비행이 불가능한 비행기라고 말이죠.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전투에 투입되기는커녕 비행 자체도 너무 위험하다고 했죠. 사고가 나고 엔진 화재가 났지만 B-2구 개발은 계속됐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슈퍼 포트리스를 필요로 했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장 헵 아놀드 장군은 B-2구를 개발해서 일본을 폭격해 항복시키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놀드를 압박했고 아놀드는 보잉을 압박했죠. 1944년 여름까지 만들어내라고요. 아놀드 장군은 사진 속에서는 늘 웃고 있지만 엄격한 지도자였어요. 대원들에게도 보잉에게도 지독하게 굴었죠. 작전일은 1944년 6월로 정해졌고 사이판으로 출격하기로 했어요. 마리아나 제도에는 사이판과 티니안 섬, 괌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지를 마련해서 일본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놀드 장군은 그 전에 폭격기를 시험해보고 싶어했죠. 아놀드는 1944년 3월 위치타에 왔습니다. B-2구가 적어도 150대 이상 제작돼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언제 준비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는 잔뜩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놀드는 독창적이고 현실적인 데다가 행동가였어요. 96%만 완성됐다 해도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장 말이죠. 그래서 그는 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캔자스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달 후 폭격기를 가동할 수 있게 됐거든요. 1944년 여름 공장에서는 한 달에 50대가 넘는 B-2구를 생산해냅니다. 전부 태평양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고 2년 반 후 슈퍼포트리스 수십 대가 태평양 작전 지역에 도착했고 이는 곧 수백 대로 늘어납니다. 이 이군은 아름다운 항공기였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병사들은 어린애들처럼 뛰어나가 자기 차를 닦는 것처럼 비행기를 닦고 날개가 반짝이도록 광을 냈다고 해요. 멋진 항공기였죠. 조종사들은 장갑을 두른 거대한 비행기에 연료와 폭탄을 잔뜩 싣고 떠나야 했어요. 크기가 큰 만큼 신경 쓸 부분도 많았고요. 이륙하고 착륙할 때의 속도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폭탄 투하실에 역대 최다의 물량을 싣고 B군은 새로 건설한 활주로를 달려 아주 위험한 작전을 펼치기 위한 이륙을 합니다. 이 이구가 공중에서 흔들렸을 때 다들 소리를 질렀지요. 맙소사. 하지만 새롭게 정복한 사이판과 티니안에서 이륙했을 때는 B군은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공중 무기임이 증명됐습니다. 이 이구는 17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었어요. 상어가 우글거리는 태평양을 날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요.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62도까지 내려가는 일본 영토에 10km 상공 위를 날았습니다. 이제 일본 영토에서 우리가 못 갈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폭탄이 떨어지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진 공장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일본과의 전투를 초고속으로 진행할 겁니다. 일본 본토에서 약 1130km 떨어져 있는 화산섬 이오지마가 치열한 전투 끝에 함락되자 폭격기를 호위하며 전투에 투입됐던 노스 아메리칸 P-51도 공격에 투입됩니다. (1945년) 봄 일본 공군은 거의 전멸 상태였습니다. B군은 지상과 가까운 1.5km 상공에서 가공할 힘으로 더 정확한 공격을 합니다. 도쿄는 폐허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군은 조국의 파멸을 보면서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1945년 5월과 6월에는) 오키나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남북전쟁 이후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일본군과 민간인들은 오키나와에서 끝없는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까지 발생한 육군과 해병대 사상자 수는 정말이죠 엄청났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병사와 조종사들 모두는 B구에 한 가지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를 습격하기 전에 제국군이 항복하길 바란 것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뀐 시점은 역사상 전례 없는 날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에놀라 게이라는 이름을 가진 B구 한 대가
티니안 기지를 출발해 2,400km 떨어진 히로시마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 후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투하됩니다. 9월 2일 USS 미주리오에서 드디어 일본군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의 침략은 없었습니다. 검증된 적 없었던 전략적 폭격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긴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남긴 것은 전쟁에 사용된 기계와 무기들이 아닙니다. B-17 12,000대와 B-29 4,000대는 승리를 이끈 도구였습니다. 얼마 후 그보다 더 정교하고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됩니다. 전쟁이 남긴 유산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의 탄생이었습니다. 무기 공장과 시설은 민주주의의 무기고이자 산업 동력원으로서 후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